네, 구조의 역사 20세기 현대 건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 20세기 마렵의 건축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건축은 20세기 초반에 시작돼서 중반을 거치면서 국제주의 양식이 되어 세계 곳곳에 가장 주된 건축 양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근대주의적인 사고와 근대 도시적 패러다임이 제3세계 도시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많은 도시를 변모를 시켰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20세기 중반 이후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1970년대가 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건축 양식으로 소위 말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작을 찰스 쟁스라는 건축 이론가는 1972년 7월 15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날이냐? 세인트루이스에 있던 프릿 이고라는 주택단지가 폭파공법에 의해서 파괴된 날이 그 시간이에요. 자, 이게 왜 모더니즘이 끝난 시간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건물이야말로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가장 기능주의적이고 미니멀하고 이런 합리주의적인 방식으로 지어졌던 주택단지였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정말 좋은 보금자리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산층들은 다 교회로 나가고 여기는 오히려 슬럼가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파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데가 되었다. 이게 소위 근대주의적 합리주의의 자기 모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볼품없고 미니멀하고 추상적이고 소위 선교사적인 것이 아닌 훨씬 의사소통이 가능한 건축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오른쪽 그림처럼 뭔가 다채롭고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런 도시가 좋은 도시 건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도 이런 건축들이 등장을 합니다. 고층 건물인데 철골 뼈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꼭대기 모양은 무슨 고딕 건축에서 따온 것 같고 건축물의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르네상스 시절에 이 건물에서 가져온 것 같은 이런 식의 건물들이 이제 마구 나타나죠. 이러면서 이 건물이 스스로 합리화하기를 건축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기호학이고 대중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근대주의적인 박스 건물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 엘리트주의적이고 관념론적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런 건물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래서 뭐 디즈니랜드 같은 건물들이 나타납니다. 한동안 19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건물들이 많이 나타났죠. 예컨대 세종문화회관, 뭐 독립기념관 이런 건물들이 다 대표적으로 이 계열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20세기 후반에 후기 자본주의로 갈수록 이런 것들은 더 노골적이 되죠. 그래서 뭐 라스베가스에 있는 저런 키치 건축물은 말할 것도 없고 쇼핑몰 같은 경우도 더욱 대중들에게 소위 다가가는 방식의 건축들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비평가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장 경제에 부합하는 말하자면 후기 자본주의의 입맛에 잘 맞춰주는 이런 일종의 상업적 건축이 지나지 않는다 하고 평가절하를 합니다. 그래서 하비 같은 사람은 시장지향적이며
이 급진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각가지 취향을 콜라주하며 다양성을 추구할 뿐이라는 점에서 반아방가르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프레드릭 제임슨 같은 사람은 후기자본주의 단계에서 자본의 회전율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의도적 진보화를 통한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대 건축적인 그런 절제적 미학보다는 이런 식으로 소위 소비주의적인 미학이 필요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 결국 오래 못 갑니다. 뭐 한 90년대쯤 되면 스스로 이런 거를 하는 정통파 건축가는 없어질 정도가 되고요. 그거를 이어서 다시 근대주의적 건축 문법을 반성하고 비판하는 부류가 생기는데,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해체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체주의는 뭐 분파가 여러 분파예요. 급진적으로 이렇게 뭐 리웨스킨트나 홈멜브라우 같이 이렇게 무슨 진짜로 파괴를 위한 파괴를 하는 이런 입장도 있고, 또 대안적으로 아이젠만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이런 사람이나 프랑크 게리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대주의의 그런 소위 구축적 질서에 의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것보다는 훨씬 감성적인 직관적인 혹은 임의적인 이런 방법에 의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것도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거는 아니고, 역시 이론적인 기반이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 이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요 해체주의라고 하는 입장은 오래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여러 가지 이제 함의가 있다 하면은 그런 이거의 기술적 가능성이 아닌가, 저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프랑크 게리의 이런 빌바오가 됐던 이런 댄싱 빌딩이 됐던 이런 건물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20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이게 드디어 만드는 게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이 스타일이 왜 20세기 후반이 나타났냐,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20세기 전반에 1930년도 40년도에 이 어떤 건축가가 이런 건물을 상상을 했다고 합시다. 적어도 60년대 70년대까지만도 이 건물은 지어질 수 없는 건물이죠. 왜냐? 자, 이 건물을 60년대나 70년대 지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거를 기계나 근대적 공법이 아닌 수공업으로 지어졌을 것입니다.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이 모든 부품을 다 하나하나씩 오리고 톱질하고 썰고 해서 이 건물들을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설계 자체가 불가능했겠죠. 설계도라고 하는 건 평면도를 그리는 건데, 평면도, 단면도를 그리는 건데, 예를 들면 구겐하임 뮤지엄에 평면도를 그린다 그러면 도대체 몇 장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마치 MRI 찍듯이 수백 장을 그려도 못 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컴퓨터로 저거를 3차원 설계하고 3차원으로 시공하는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결국 1900년도 후반이다. 그렇죠? 1990년도가 돼서 엄청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를 통한 3차원 설계가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저거 자체도 결국 건축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결국 항공기나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설계 플랫폼이 우리 게리나 이런 사람들이 쓰기 시작해서 저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3차원 설계를 하고 저거를 3차원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오른쪽 아래 그림이 그걸 3차원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3차원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3차원적 공작 기계 NC 머신이라는 것에다가 명령을 하면 그 기계가 저렇게 곡면을 만들죠. 저게 형틀이 되는 겁니다. 저 형틀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부재를 만들고 그거를 조립을 할 때 왼쪽 그림과 같은 저 괴리의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기술이 없었던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이것은 그림에서는 가능하지만 지어질 수는 없는 구조물이었다면 드디어 90년도 이후부터는 이것이 지어질 수 있는 건물이 되었고 최초의 이런 건물이 90년대에 등장을 한 것. 자, 이런 의미에서 해체주의 건축은 그 자체로의 의미보다는 건축 구조 기술의 획기적인 진전에 대한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즉 근대 건축으로 분리된 설계 시공이 다시 하나로 재통합시킨다는 측면에서 해체 건축의 의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